긴 여정 앞에 쉼이 필요하듯 긴 인생 앞에도 무력이라는 쉼이 찍히는 것뿐이다. 오늘 나의 무기력은 내일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이제 겨울에 접어든 거겠죠? 환절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 하늘을 쭉 돌아보게 되네요. 올해 저는 뭔가 제자리만 계속 맴돌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마치 미궁 속을 헤매는 것 같달까? 여러분은 현재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나란 작가님의 이 미로의 끝은 행복일 거야 입니다. 인생은 미로 같아서 우리는 가끔 길을 헤매기도 하고 목적지를 잃기도 합니다. 그런 수수께끼 같은 곳에서 한 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분명 생각하거나 무작정 걷거나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하나씩 있는 인생 미로에서 자신의 길을 찾게 되는 날이 분명 올 테니 아직 출구를 찾지 못했더라도 그 자체를 모험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늦은 때란 없고 내 인생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글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이 미로의 끝은 행복일 거야. 이 미로의 끝은 행복일 거야.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미로처럼 느껴진다. 분명 지나온 길인 것 같은데 갸우뚱하게 되고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 길이 맞는지 두리번대다가 제자리에 주저앉게 된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지나가는 사람을 따라가 보면 도착한 그곳은 내 목적지가 아닌 경우도 덜어 있다. 그 사이에 시간은 흘러 나는 다시 혼자가 되곤 했다. 다행히 인생이라는 미로 안에 있는 시계는 나를 기준으로 움직여서 시간은 언제나 모자람 없이 충분했다. 그때부터 할 일은 돌아온 길, 시작점이 아닌 나아갈 길, 출구를 찾는 일이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때는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 명확히 밝혀야 했다.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간다는 마음가짐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순간이었다. 만일 갑자기 미로에 들어서게 되었다면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길을 잃었다는 두려움과 출구가 없을 거라는 체념 대신 출구 끝에는 행복이 있을 거라는 설렘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해야 한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누구나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낯선 곳에서 발을 떼는 순간 분명 행복은 조금씩 더 가까워진다. 그러니 미지의 세계에서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외쳐보는 건 어떨까? 이 미로의 끝은 분명 행복일 거야. 무기력에 나는 기폭제. 우리는 때로 무기력을 경험하고 그 무기력으로 인해 한없이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 그러나 무기력은 삶의 숙명과도 같아서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이다. 작은 목표 하나 이루지 못했을 때도, 큰 세계 앞에 맞서지 못했을 때도 크고 작은 무기력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무기력을 무기력으로 넘기는 용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든 세계에 두 손 두 발 드는 대신 세계에 맞설 수 있다. 복종하거나 편입되기를 거부하면서. 그러니 무력이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말자. 긴 여정 앞에 쉼이 필요하듯 긴 인생 앞에도 무력이라는 점이 찍히는 것뿐이다. 오늘 나의 무기력은 내일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자. 거절의 미학. 얼마 전 택시를 탔을 때 일이다. 보통은 길에 지나다니는 택시를 잡아 타는데 그날따라 유달리 피곤해 택시를 잡을 기운조차 나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앱을 켜서 부른 택시를 타고 바로 눈을 감으려는 찰나 목적지를 확인한 기사님이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하며 말을 건넸다. 내가 앱에서 지정한 목적지는 동대구역이었다. 네, 서울 가요. 했더니 그때부터 전투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예전이라면 나도 곧잘 맞받아치며 대화를 이어갔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난 후로는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짧게 네, 아니요 정도로 한두 번 답을 하다가 나중에는 대꾸를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잠든 척을 했다. 잠깐 조용히 가는가 싶었는데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 기차가 몇 시예요? 하는 물음이 다시 돌아왔다. 시간이 넉넉하니 천천히 가셔도 된다고 말하자 기사님이 이번에는 조수석에 있던 바구니에서 작은 빵 하나를 꺼내 뒷좌석에 있던 나에게 건넸다. 저기 차문 옆에 보면 친절 기사 추천하는 앱이 있는데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말을 거셨구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하고 친절 기사 추천을 끝냈다. 대화는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나에게 거절은 맥락의 문제이자 감정의 문제다. 만일 택시에 타자마자 나중에 내리기 전에 추천 좀 부탁해요 했다면 응답하는 신용만 하고 거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님은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야 부탁을 해왔다. 어찌됐건 몇 마디 나눈 덕분에 우리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유대감이 형성되었는데 그 후에 하는 부탁은 그 전의 부탁과는 사뭇 달라진다. 조금 귀찮지만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하지 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귀찮지만 할 수 있는 일인 경우에 그 부탁은 더욱 거절하기 어려워진다. 평소 거절을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 최악은 내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는 경우, 외주로 일을 받았는데 계산을 해보니 비용이 예산을 초과할 때, 한 달 일정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수락할 때처럼 우리가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관계에 있다. 좋은 의미에서는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이만큼 소중히 생각하고 있어요가 되지만 그보다는 거절했는데 다시 안 보자고 하면 어떡하지? 와 같이 관계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다. 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거절을 하지 못한 건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다. 보증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덕분에 암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컸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세상의 일이란 게 절대 이성적으로만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결정은 관계에 의해 움직였고 관계에 영향을 받았다. 결국 결정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내려져야 한다. 나는 거절할 땐 거절해야 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절 후에 남는 마음의 찌꺼기를 오래 품고 있느니 귀찮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다. 다만 나의 거절 신조는 거절 후에 불편할 마음이라면 들어주자. 단 범위를 정할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탁일 때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범위를 상대에게 솔직하게 말한다. 오후에는 약속이 있어서 오전 중에 가능한 일이면 받겠다라던가 지금 정해진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비용이 초과되면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다면 들어주는 입장에서도 수월하고 부탁을 하는 상대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테니까.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실제로 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 50만 원? 500만 원? 하며 생각해 보곤 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거절하기보다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 내 소중한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사람 수만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은 채로 살아간다. 상처 주지 않고 거절하는 법, 똑똑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고심하는 것도 현명한 삶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거절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기에 내게 거절의 미학이란 최대한 거절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면 적어도 나는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살고 싶다. 나와 내 주변인을 지키면서. 우리는 상처와 마주하는 사람들. 올해로 요리 경력 3년차가 되었다. 시켜먹는 음식에 질려 하루 한 끼 정도는 직접 해먹자며 시작한 요리인데 소질이 없는지 영 늘지 않는다. 김치찌개는 할 때마다 맛이 다르고 그 쉽다는 된장찌개도 레시피 없이는 간이 안 맞다. 요리하면서 유일하게 는 게 있다면 손가락 여기저기에서 아물고 있는 상처들이다. 얼마 전에도 감자전을 하려고 채칼로 감자를 썰다가 칼날에 찔렸다. 그러나 상처나는 게 두려워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다행히 양파나 고추를 채 썰거나 손질하면서는 다치지 않을 정도로 요령이 생겼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집중하는 칼질은 마늘 다지기인데 하나의 통마늘이 간마늘이 될 때까지 다지는 일은 일종의 장인 정신을 요한다. 칼로 마늘을 무제한 내리치다 보면 팔에는 당장이라도 근육이 생길 것처럼 힘이 들어가고 몰입할수록 머리는 멍해지면서 있던 생각도 사라진다. 어쩌면 불에 직접 요리하는 것보다 칼질에 취미를 붙인 것일지도 모른다. 요리를 하면서 느낀 또 하나는 집중하고 몰입할 때는 상처의 아픔도 피해간다는 사실이다. 상처도 아픔도 방심할 때 생기는 것들이다. 요리할 때 방심은 금물. 방심하지만 않으면 모든 상처는 크게 아프지 않다. 칼에 베이고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 말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는 어떨까? 요리처럼 방심하지만 않으면 괜찮을까? 처음 만나는 상대, 낯설고 긴장한 상태에서는 상대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말이 잘못 나갈 확률이 낮다. 설사 상처를 줬다고 해도 상대는
상처가 난 줄도 모른다.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기억해 죄책감을 갖는 희한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번은 업무 미팅차 만난 거래처 사람에게서 뒤늦게 사과를 받은 적이 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괜한 말을 한 것 같다며 상처가 되었으면 죄송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거다. 상처받지 않아 의아한 문자였지만 설령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다시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상처는 금방 아문다. 문제는 익숙하고도 가까운 관계일수록 방심하기 쉽다는 데 있다. 상처는 방심의 틈을 노리는데 이때는 오롯이 받는 사람의 몫이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작은 상처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단지 예민한 사람이라서 작은 일에 상처받는 게 아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마음에 달린 일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를 알아줄 거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깊은 생채기가 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로가 상처 주지 않도록 덜 상처받도록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처받으려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남은 아닌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겪어야 하는 상처들도 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자격지심에서 오는 상처,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혹은 미움받고 싶지 않은 데서 오는 상처들이다. 이러한 상처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 고군분투한다. 내면과 외면을 가꾸고 착하고 성실해지려고 애쓴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을 수는 없다. 교류 없이 혼자 지내는 사람이 아닌 이상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것과도 같다. 이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다면 상처를 주고받는 건 우리가 서로의 어떤 점이 특별히 밉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관심이 많아서 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봐야 한다는 괴로움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예상외로 사람들은 남보다 나에게 관심이 많다. 그렇기에 비교와 질투는 멈출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한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늘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한다면 상처의 주체는 내가 아닌 상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왜 매번 상처받을까가 아닌 저 사람은 왜 매번 남에게 상처를 줄까? 라는 생각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때부터 상처는 내 몫이 아니게 된다. 받은 사람이 아닌 준 사람의 몫이 되는 순간 우리는 상처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칼에 베었다고 요리를 관둘 수 없듯이 마음에 생채기가 났다고 해서 관계를 멈출 수는 없다. 방심하지 않을 것, 그리고 상처에 강해질 것. 이것만 명심하면 우리는 상처와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느리게, 점점 느리게, 매우 느리게. 예술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는 24시간, 하루를 기준으로 생활을 계획하고 행동한다. 때로는 이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시간 내에 일을 해내지 못하고 미루는 사람에게는 영락없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미루는 사람들은 정말 게으른 걸까? 어쩌면 그들은 예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오늘을 유예하는 대신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 피아노를 배울 때 우리는 시계가 아닌 메트로놈을 본다.
피아노를 치는 이유는 정해진 시간 안에 곡을 끝내는 게 아니라 악보에 적힌 대로 연주를 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주는 음표에 따라 진행되기도 하지만 악보 위에 적힌 빠르기를 이해하고 감정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현실에서의 일은 빠르게 잘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음악에서의 일은 느리게 연주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곡 분위기에 맞게 느린 연주하는 데에 아름다움이 있다. 어떤 곡이든 누구보다 빠르게 칠 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기네스북에 오를 수는 있지만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는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루기만 하는 나를 자책하기 바쁜 날, 세상의 시간 기준을 따라가는 게 버거운 날에는 책상 앞에 있는 시계를 덮어보자. 피아노를 연습하듯 내 삶의 속도를 다양하게 연주해보자. 느리게, 점점 느리게, 매우 느리게. 꾸준함의 힘. 가끔 내가 꾸준한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다. 가령 소설가 박완서는 1970년 등단 이후 40여 년 동안 장편 소설과 단편, 산문집과 동화를 포함해 150편이 넘는 글을 꾸준히 썼고,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달리기와 글쓰기를 꾸준히 한다고 한다. 그들에 비하면 나의 꾸준함은 내세울 만한 게 못 된다. 밥 먹고 잠자고 숨 쉬는 것 말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지속 가능한 게 있는가 물으면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곤 간헐적으로 마감 시즌에는 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몇 자라도 글을 끄적이긴 합니다만 정도다. 이런 내가 과연 꾸준한 사람이 맞는 걸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꾸준한 편이다. 하루,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도 지겹거나 지루하지 않은 일. 매일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는 일을 비롯해 취향 혹은 기호 삼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5살 때부터 좋아한 순두부를 지금도 꾸준히 찾아 먹고 노랑이나 보라색을 좋아한 지도 햇수로 20년이 넘었다. 사람을 좋아할 때도 한번 마음먹으면 상대가 내칠 때까지 여간해선 포기가 없다.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했을 때 세상은 대체로 내게 다정한 결말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한결같이 성실하고 끈기 있게 좋아한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사랑해 주기도 했는데 그들에게 내가 사랑과 위로를 받는 상황의 역전이 삶에는 종종 벌어진다. 어쩌면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가능한 오래 사랑받고 싶어서 그들을 꾸준히 좋아한 것인지도 모른다. 반대로 선호와 관계없이 지겨움을 무릅쓰고 꾸준히 해야 하는 일에는 최대한 게으름을 피우거나 전략적으로 고도의 심리전을 발휘해 미워하지도 미움받지도 않으려고 한다. 여기에는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가령 집안일은 하루 중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 해치운다. 머리가 힘들 때 몸을 쓰면서 자연스레 생각을 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출퇴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 아무리 집에서 일찍 나와도 나보다 먼저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버스 안에서 그들과 함께 출근길에 오르면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퇴근을 늦게 하는 방법은 야근이 아니라 직장 근처에서 저녁 놀거리를 마련하는 거다. 입사 초기에는
어학원이나 운동을 등록해 퇴근 지옥철 시간을 피했다. 나중에는 술자리가 잦아지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횟수가 늘었지만 어쨌든 덕분에 8년 동안 출퇴근하며 지옥철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은 거의 없다. 시간을 절약해야 그만큼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이분법에 익숙해진 탓일까? 위대하다고 이름난 사람들만큼 꾸준히 뭔가 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저는 꾸준한 사람입니다. 말하는 게 부끄럽다. 그러나 기준을 조금 낮추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삶에 꾸준하다. 다만 매 순간 한결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꾸준하다는 점에 있어 다를 뿐이다. 무엇이든 꾸준히 하면 된다. 오래전부터 미덕으로 여겨온 이 말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이미 안다. 인생은 희극과 비극의 연속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각자의 삶에 충실할 때,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든 꾸준히 하면 된다는 선조들의 말이 비로소 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내 안의 꾸준함을 더 발휘해보자. 그게 어떤 것이든 그건 분명 무엇이든 될 거다.